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 나라. 높은 소득, 안정적인 복지, 천연자원의 축복까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두 평온해 보입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비싸고 일자리도 좋아 보이고 거리는 평화롭죠. 하지만 이 화려한 외관 뒤에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경제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도 언론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진실. 세계 경제의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다음 금융위기의 진원지, 그 충격의 중심에 바로 호주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세계 최상위 부국이 단숨에 붕괴 직전까지 몰렸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아직 몰랐던 호주 경제의 어두운 진실을 단 한 조각의 미화 없이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주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깨끗한 환경, 높은 생활 수준, 그리고 엄청난 개인 자산을 가진 국민들입니다. 실제로 이 나라 사람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교육 시스템도 훌륭하고 의료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의 분배 측면에서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죠. 일본같이 재산 상속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나라나 아이슬란드처럼 인구 자체가 적어서 나눠 가질 사람이 많지 않은 곳들과 비교해도 호주는 나름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안정이 사실은 아슬아슬한 줄타기 위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약점은 경제 체질에 있습니다. 호주는 지하에서 캐낸 자원을 파는 일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어요. 광물질, 석탄, 가공하지 않은 원료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일이 수출의 핵심을 이루고 있죠.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계획 없이 돈을 써버리다가 파산하는 것처럼 호주도 비슷한 덫에 걸려 있습니다. 땅속에서 귀한 자원이 계속 나오면 굳이 다른 산업을 키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그냥 캐서 팔기만 하면 금방 돈이 되니까요. 얼핏 보면 효율적이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어요. 전 세계 자원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에 따라 나라 경제 전체가 출렁거리게 되는 셈입니다. 더 골치 아픈 점은 호주가 완전히 반대되는 두 나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쪽으로는 미국과 굉장히 긴밀한 군사, 외교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중국에게 자원을 팔아먹고 사는 구조죠.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런 양다리 전략이 먹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미중 갈등이 점점 심해지는 상황에서는 호주가 견디기 힘든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파트너이면서도 언젠가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을 위치에 서 있는 셈입니다. 미국과의 교역량은 사실 그리 크지 않아요. 오히려 미국 제품을 더 많이 사들이는 입장이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는 흐름은 호주한테 절대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특히 호주가 두 번째로 많이 파는 품목이 석탄인데 이게 또 문제의 씨앗이에요. 석탄 수요는 정체 상태입니다. 기후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들이 점점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석탄으로 돈을 벌던 시대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하 자원에 과도하게 기대는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부패죠. 쉽게 돈이 되는 자원은 쉽게 빼돌릴 수 있는 유혹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호주의 튼튼한 법제도와 감시 시스템이 지금까지는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막아왔습니다만 완벽하게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자원으로 벌어들인 돈에 제대로 세금을 매기지 못한 것이 호주 정부가 저지른 큰 실책이었습니다. 땅속에서 나오는 불을 전 국민의 이익으로 돌리는 기회를 놓쳐버린 셈이죠. 정부가 자원세를 높이려고 시도했을 때 거대 광산 회사들이 엄청난 로비 공세를 펼쳤고 결국 계획은 무산됐어요. 더 어이없는 일은 정부가 오히려 자원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퍼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천연가스 쪽에만 연간 약 148러 규모의 세금 혜택과 보조금이 흘러들어가고 있어요. 만약 이 돈이 국내 에너지 요금을 낮추는 데 쓰였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호주는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가스를 해외로 팔아버린 뒤
다시 국제시장에서 비싼 값을 주고 사오는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가 자원을 수입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도 일찍이 이런 함정을 경험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호주의 진짜 큰 골칫덩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이에요. 주요 도시들의 집값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솟았죠. 이 문제가 여기까지 악화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정부는 해결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호주는 전 세계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나라예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매력적으로 생각하죠. 높은 임금과 쾌적한 생활 환경에 이끌려 찾아오는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이들도 살 집이 필요하죠. 문제는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부유한 나라 출신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호주 도시들이 살기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주를 결정합니다.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호주 정부는 이 위기를 막겠다며 향후 2년 동안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꽤 강력해 보이는 조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정책이 거의 아무 효과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호주에서 거래되는 주택 가운데 외국인이 사는 비중은 사실 극히 미미합니다. 게다가 거주 비자나 학생 비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죠. 즉, 이번 대책은 정작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수요층에게는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호주의 주택 수요를 끌어올리는 핵심은 외국의 투기 세력이 아니라 호주로 들어오는 막대한 이민자들입니다. 이들이 생활을 시작하며 집을 찾고 방을 구하고 정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호주 경제의 또 다른 특성이 깊게 얽혀 있습니다. 호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출, 즉 서비스 수출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나라입니다. 상품만 놓고 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서비스까지 합치면 얘기는 완전히 달라져요. 호주의 전체 수출 중 약 23%가 이 서비스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광 산업, 그리고 유학생 산업.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겸해 호주로 들어와 돈을 쓰면 이게 바로 경제학적으로는 수출입니다. 유학생 역시 마찬가지죠. 학비, 생활비, 집세까지 호주는 이들로부터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은 사실상 호주 경제를 떠받치는 거대한 수출 산업의 일부인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다시 주택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외국인의 주택 매입 금지 정책은 학생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호주에서 집을 살 수 있죠. 겉으로 보기엔 당연한 권리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라도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집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공부할 목적이 아닌데도 학생 비자를 받아 호주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학은 명분일 뿐, 실제 목표는 호주의 노동시장 진입, 이민 시도,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접근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학생 비자는 이제 호주에 정착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통로, 혹은 부동산 시장을 뚫는 우회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조가 동시에 작동하며 호주의 주택시장은 점점 더 팽팽하게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정부도 이런 가짜 교육기관들을 어느 정도 단속했습니다. 소위 학위 공장이라고 불리는 완전히 엉터리인 곳들 말이에요. 하지만 호주의 일부 주요 대학들도 유학생들이 내는 학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외국인 투자자 규제 같은 조치는 진짜 정책 변화라기보다는 그냥 귀찮게 만드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요. 호주 부동산은 전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바로 세금 제도죠. 호주의 세금 구조는 부동산 투자를 엄청나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이나 자본 이득세 감면 같은 복잡한 제도들이 있는데 핵심만 말하자면 고소득자들에게는 투자용 부동산을 갖지 않는 게 오히려 비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정도예요. 이런 세금 구조는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적극 권장하는 셈입니다. 그 결과 호주는 현재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호주 정부의 빚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짊어진 부채는 정말 엄청나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호주인들에게 이건 무슨 고급 재테크 전략이 아닙니다. 그냥 집을 사려면 빚을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반 호주인들이 집을 사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입자로 살면서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임대료가 부동산 가격과 함께 계속 치솟고 있어서 매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금리 변동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임대료보다는 예측 가능한 편이에요.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은 언젠가는 다 갚을 수 있지만 임대료는 평생 내야 하죠.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집을 사야 할 이유가 되는데 호주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매우 약한 반면 집주인을 보호하는 법률은 매우 강력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못 갚는 사람보다 임대료를 못 내는 사람이 집을 입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은행들이 집주인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대해주거든요. 그리고 호주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이게 거의 은퇴 계획의 필수 요소가 됐어요. 완전히 빚을 갚은 집이 없으면 은퇴 후에 생활비와 계속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할 만큼 큰 연금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안타깝게도 주택 수요를 다루는 정부 정책들은 대부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택 위기를 해결하겠다면서 첫 주택 구매자들을 지원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으로 구매력을 높여주는 방식이죠. 모든 첫 주택 구매자에게 구매력을 98,000달러 더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집값이 98,000달러 더 오르는 결과만 나을 뿐입니다. 수요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게 있어요. 일반 호주인의 소득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최저임금법도 매우 강력하고 기업들이 이를 피하려 해도 철저히 감시되고 있죠. 하지만 극단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리콘밸리나 뉴욕, 런던, 심지어 홍콩만큼 경쟁력 있는 고소득 일자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봉이 6자리 숫자인 일자리를 찾아 시드니로 몰려드는 인구 유입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습니다. 임대료가 얼마든 상관없을 정도로 돈을 버는 사람들 말이죠. 어쨌든 세금 정책, 이민, 개인적 절박함, 그리고 정부의 관대한 인센티브가 다 합쳐져서 시장에 엄청난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공급을 제공하는 데는 실패했죠. 사실 공급 측면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호주는 1인당 토지 면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넓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땅은 사람이 살기 힘든 환경이에요. 주요 도시가 아닌 지역의 집값은 사실 꽤 저렴한 편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들 중 하나라는 점이죠. 이런 도시들 내부에서는 무분별한 확장과 엄격한 토지 용도 규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적절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온갖 익숙한 문제들이 존재해요. 이걸 바꾸려는 동기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호주는 여전히 주택 소유율이 비교적 높고 사람들은 집을 개인 재정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어요. 팔 생각이 없어도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있지만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지지는 없어요. 미묘한 차이죠. 호주는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처럼 개별 주들로 구성된 연방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주정부들이 각각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주택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집을 살 때마다 구매자는 인지세라는 걸 내야 하는데 이게 최대 총 구매 가격의 6.7%에 달합니다. 이 돈은 그 집이 위치한 주로 들어가요. 원래는 새로운 소유권을 등록하는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집값이 오르면서 이 세금 수입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제는 주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인지세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못하게 막는 요인이 되는 셈이죠. 인지세는 구매자가 내지만 집을 파는 사람도 결국 새 집을 사야 하니까 똑같이 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당한 재정적 손실이에요.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가족용 주택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하지 않고 그냥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주택이 나오지 않으니까 공급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기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호주는 건설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건설은 노동 집약적인 일이고 호주는 또 임금 수준이 매우 높죠. 숙련된 건설 노동자들은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 떨어진 광산에서 자원을 캐는 일로 끌려가서 엄청난 급여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새 집을 짓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산 회사들과 인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대부분의 개인들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고, 주정부들도 수입원을 잃고 싶지 않고, 연방정부도 최대 고용주 중 하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요인들이 호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 모든 게 합쳐지면서 일반 호주인들의 삶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강력한 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이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을 봐야 합니다. 호주가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이유는 사실 호주가 가진 장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부의 평등입니다. 이건 현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호주는 소득 면에서는 그리 뛰어나지 않습니다. 세금과 복지 프로그램을 고려하면 중간 정도 수준이에요. 캐나다가 가장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부의 평등 측면에서는 호주가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벨기에 같은 나라들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사회적 세금과 복지 정책이 훨씬 더 강력한데도 말이죠. 심지어 호주는 일본보다도 부의 평등이 높습니다. 일본은 소득 불평등이 심한 편인데 엄청나게 높은 상속세로 이를 보완하고 있어요. 세대를 넘어 재산을 축적하기가 어렵게 만드는 셈이죠. 그럼 호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부의 평등이 높아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소득 불평등이 높을수록 부의 불평등도 높아져야 하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벌면 저축과 투자도 더 많이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로 불어나니까요. 하지만 호주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비슷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큰 이유는 재산을 측정하는 게 소득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집됩니다. 반면 자동차나 가구, 심지어 주택 같은 자산의 실제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호주에도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들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많은 호주인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기가 사는 집에 많은 재산을 묶어두고 있는 셈이죠. 또한 호주는 의무적인 연금 저축 제도가 있어서 퇴직연금을 통해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주택 자산의 가치가 높다는 건 나라 전체의 다른 모든 주택이 똑같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면 반드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인크레더블 영화의 대사를 빌리자면 모두가 특별할 때는 아무도 특별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헤드라인 수치들은 사실 더 해로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불평등을 감추기도 합니다. 이렇게 넓은 재산 기반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들 중 상당수가 젊은이들을 희생시켜 만들어졌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호주에서 연간 10만 호주 달러를 버는 근로 연령의 호주인은 약 27,500달러에 해당하는 세금을 냅니다. 같은 금액을 버는 65세 이상 호주인의 평균보다 2.6배나 더 많은 금액이에요. 여기 더해 나이 든 호주인들은 주택 시장이 지금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을 때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세대 간 적대감을 만들어낸 건 당연한 일이죠. 좋은 소식은 일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호주에는 실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진짜 질문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 나라는 지금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고 양측 모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들은 정말로 이 문제를 고치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많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고 이들이 선거에서 중요한 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위험한 선택이죠. 자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광산회사들은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매기거나 보조금을 줄이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상 유지가 훨씬 안전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계속 미루다 보면 언젠가는 더 큰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 가격은 계속 오르고 젊은 세대는 점점 더 집을 살 수 없게 되고 자원 의존도는 더 심해지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은 더 고조될 겁니다. 호주가 지금까지 이 모든 문제를 안고도 번영할 수 있었던 건 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제도, 풍부한 자원, 좋은 지리적 위치, 그리고 안정적인 글로벌 환경이 다 맞아떨어졌죠. 하지만 이런 행운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호주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수십 년 전부터 경고해 왔어요. 하지만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고 기득권의 저항이 강하고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지속 가능성보다 우선시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호주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의 불편을 감수하고 아픈 개혁을 단행할 것인가? 아니면 눈앞의 안정을 택하고 더 큰 위기가 찾아올 때까지 침묵할 것인가? 해체되지 않은 시한폭탄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역사는 늘 같은 교훈을 남깁니다. 문제를 외면한 국가가 맞이한 마지막은 결코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 가장 부유했던 나라들조차 변화를 두려워한 순간부터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죠. 호주는 분명 여전히 풍요롭고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번영이 생각보다 얇은 얼음 위에 놓여 있다면 우리가 보는 찬란함의 이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그 균열을 지금 바로 메울 것인지 아니면 시간이 흐르며 금이 점점 더 커지는 걸 지켜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호주의 황금기가 앞으로도 이어질지 혹은 예상보다 훨씬 이른 끝을 맞이하게 될지는 바로 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